마이금이 오늘은 북토크 시간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바로 얼마 전에 나온 신간입니다. 2020년 11월에 발간된 골든 크로스를 함께 쓴 두 저자 중에 한 분, KBS 최경련 기자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KBS 최경련입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제가 이제 최 기자님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예. 사실 목적은 이 시간에 있었거든요. 모시고 싶어서. 아유, 영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바쁘신 분이 언제 책은 쓰셨어요? 이게 한 1년 정도 자료는 취합을 한 거고요. 뭐 시간 내서 써야죠, 뭐. 시간 내서. 저는 좀 글을 빨리 쓰는 스타일이라 자료가 취합되고 주제가 정해지면 한 15일에서 아무리 늦어도 한 달. 근데 이번 거는 한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분량이 아무리 공저지만 분량이 꽤 되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쓰면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초고 쓰고 그 다음에 피드백 받고 다시 한 3, 4일 정도 고치고. 근데 저는 이제 단점이 쓰고 나서 잘 안 보려고 해요. 쓰고 나서 안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출판사랑 좀 그거 조율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자꾸 이제 출판사는 보시라고 하고. 그렇죠. 저는 나는 한 번 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고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원래 전통적인 출판이나 또 이 저자들은 초교, 재교 이래서 교정을 계속 보죠. 근데 그걸 이제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잘 못해요. 그걸 잘 못하고 주제의식만 가지고 썼는데, 근데 조금 좀 조심한 건 가능하면 최대한 여러 관점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자기 때문에 현실 분석만 최대한 해야 되겠다. 미래 전망은 내 파트가 아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은 사실 이광수 애널리스트에게 다 넘겼고요. 현실 분석 잔인하지만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근데 투자의 대비가 잘 안 돼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안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계속 보는 걸 못 하신다고 말씀드린 건 저널리스트로서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저널리스트는 항상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몰입하고 생산하고 다시 새로운 주제를 찾는 것이 저널리스트죠. 예, 그렇죠. 이금희 선배는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방송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가 그 연출했던 다큐멘터리랄지 보도랄지 이런 거를 다시 본 적이 없어요. 방송 나가면 안 봐요. 일부러 방에 들어가 버리거나 그날은 뭐 술을 마시면서 안 보거나 절대 안 봐요. 절대 안 봅니다. 뭐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이상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제 지금 라디오 최경련의 경제쇼도 하지만 그것도 제가 온전하게 50분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상해요, 느낌이. 사실은 고백하자면 저도 똑같아요. 아, 그러십니까? 저도 못 보겠어요. 제가 나온 걸 모니터를 못 하겠고요. 근데 진짜 괴로운 건 이제 마이금이에서는 혹시 이제 뭐 자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라고 저희 대표님이 항상 미리 보내주시는데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쵸.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데까지가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는 건 이제 보시는 분들의 목. 그냥 고통스럽게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저널리스트니까 전망이랄지 주장보다는 가능한 최대한 현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저널리즘 공부도 하면서 느꼈던 건데 현실을 드러내 보여주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경제 현실이 뭐야? 라고 하면 경제를 어떻게 드러내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늘 못 살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고 어떤 사람은 늘 희망에 가득 차 있는데 그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그 관점이 일치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현실이 똑같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오죽하면 얼마나 전망이 틀리니까 공식적인 지표를 가지고 경제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워런 버핏 같은 대투자자도 어떻게 과거의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려고 했냐면 실업률이든 뭐든
항상 늦게 지표가 나타나잖아요. 네. 예. 딱 이 시점에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미국의 부동산은 대부분 목조주택으로 지어지는데 네. 캘리포니아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트럭에 그 벌목한 나무들 있잖아요. 그게 몇 톤이 몇 대 트럭이 매일 지나가는지를 그 조사원을 시켜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를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네. 났을 때도.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측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관찰법을 안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아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비공식적인 관찰이거든요. 그렇죠. 그 개인적인 방법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하는 GDP 성장률이랄지 실업률이랄지 물가 상승률이랄지 사람들은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무슨 물가가 전혀 안 올랐다는 거야.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제가 성장을 했다는데 내 소득은 원래 네. 똑같은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아파트 값이 끊임없이 오를 것 같은데 무슨 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걱정하지? 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조마조마하게 그 상황을 예측하고 전망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에 아주 복잡한 시그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려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다 보여주자. 그래서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측면으로 가고 있고 하지만 금리라는 측면에서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유동성이 폭발하는데 뭐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값, 임금이라는 측면에서는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낮고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풀고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데도 임금이 안 오르지?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보존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인플레이션이 크다, 많이 발생했다, 높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스톱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죠.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죠. 네. 그 작업을 하려다가 멈추고 계속 하지 못했던 게 지난 10여 년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네. 5% 정도 되는 그 금리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6년 정도 돈을 풀었죠. 그 돈을 푼 액수가 3조 달러입니다. 예. 근데 이 3조 달러가 사람들이 3조 달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최근에 20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미국 중앙은행이 푼 게 3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군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6년 동안 3조 달러를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임금이 안 올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2015년 말부터 2016년에 조금 금리를 올리려고 했었고 올렸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무서워 이러면서 페드가 안 올릴게 이렇게 되다가 이 코로나 위기가 터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12년이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또 한 2년 더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IMF나 미국의 연준은 한 2022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는 유동화가 됐다는 거예요. 돈이 막 유동화가 됐다. 근데 유동화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희한하게도 자산 시장으로 다 몰려갔다. 네.
자산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근데 주식 시장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책에서 왜 주식을 강조를 했냐면 네네. 금리가 이렇게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네. 움직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한국의 아파트가 규격화돼 있어서 이걸 일종의 마케터빌리티라고 하는데 상품화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 34평 그러면 보지 않고도 산다고 하잖아요. 네네. 미국 같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현상이죠. 근데 그거는 사고 파는 거래가 용이한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네. 그래서 떨어지면 거래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식은 유동성이 보장이 된 언제든 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산의 주식화라는 게 1960년대, 70년대에 일어난 미국의 그게 금융시장 선진화입니다. 우리가 파생 상품이랄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 사태가 제일 처음에 일어난 게 MBS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주택을 담보로 우리가 근저당을 하고 네네, 있잖아요. 네. 근저당 채권을 하고 있는데 그 근저당 채권을 사고 팔지를 않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를 사고 팔지만 네. 근저당 채권은 한 번도 사고 판 적이 없어요. 네. 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70년대부터 그런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게 여러 가지 파생 상품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든 전원주택이든 그 주택이라는 실체, 그 실체와 관련돼서 아, 주택의 가격이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그걸 가지고 베팅한 채권형 상품, 주식화된 채권형 상품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판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은행은 누가 이익을 보냐? 은행이 이익을 봐요. 은행과 증권사들은 어떻게 이익을 보냐? 아니, 근저당 담보 채권만 있는 시절에는 주택 채권이라는 거는 15년이나 30년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자만 받고 30년 후에 원금만 받아요. 네. 그게 장사의 끝이에요. 근데 그런 채권을 주식화 시켜가지고 매 초마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매 초마다 사고 팔면 기관이 사고 팔면 그 수수료가 얼마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꾸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 은행 가셨다가 뭘 덜컥 계약하고 오시고 그게 그런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있는 그냥 저는 절대 ELS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게 equity linked잖아요. 네. equity linked security예요. 똑같이. 자, 어떤 자산, 어떤 자기 그 어떤 회사가 있죠. 어떤 회사나 환이 있어요. 원하다 가치가 있죠. 독일 마르크화다 가치가 있어요. 그거를 링크 연결시켜 놓은 주식화된 상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모기지백 시큐리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똑같네요. 구조 똑같죠. 근데 뭐 그게 가령 2022년까지 지금이 0.25% 금리니까요. 이게 1%가 될 확률은 없잖아요. 그 확률은 거의 그 정상 분포 곡선의 밖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당신이 돈 벌 확률은 95%예요. 그러면 중수익으로 해서 8% 정도의 금리를 이 95% 범위 내에만 있으면 2년 안에 당신은 가져갈 수 있어요. 대신에 요 오차 범위 밖으로 넘어가면 당신은 돈을 많이 잃어요. 대부분 잃어요. 그러면 앞부분만 들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앞부분만 들으시고 뭐가 또 8% 금리? 네. 5% 금리? 엄청난 거죠, 요즘 같은 때. 근데 거의 위험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 믿잖아요. 근데 그 위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도 그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해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9년도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사가 있었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서너 명이 있었어요. 퀀티 분석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이 통계, 숫자들의 대가들이었어요. 그걸로 노벨 경제학상 타는 네.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채권에 무더기로 투자를 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 망할 수 있는 확률이 0점 몇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아까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경제학자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현실은 그냥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전망이 틀렸다고 그러면 당신 노벨 경제학상 받았는데 이거 망한 거 어떻게 물려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지금 듣는데도 이제 그 제 눈동자에 동공 지진 온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신 건데도 일단 이제 어려워요. 일단 이제 저기는 이제 넘사벽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 예. 사람,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책을 봤을 때 예. 일단 저는 구조를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처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시기니까 예.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클 거야. 예. 어떻게 되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고 앞으로 이 싸움은 어떻게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꼭 또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국방에 있어서 전시 작전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없잖아요. 우리가 없는데 정부의 정책은 경제 정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크게 나누면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밖에 없어요. 근데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예산이에요.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재난지원금 때문에 막 싸움이 났잖아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그때를 곰곰이 보시면 이 책에도 지적을 해놨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는데 이게 이거는 포퓰리즘이니까 주지 말자라고 반대하는 측이 있었죠. 네. 그랬다가 일주일 만에 확 바뀌었어요. 뭐 주는 것도 좋다는 쪽으로.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한테 먼저 주겠다고 한 네. 거예요. 1,000불씩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미국도 준다는데 우리도 줘야 되나? 이러면서 준 거죠. 이게 재정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이념, 이데올로기, 생각, 가치관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지만 미국과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자권이 없는 거랑 똑같네요. 슬픈 일입니다. 근데 통화정책은 더 심해요. 네. 통화정책은 금리거든요. 금리를 오르는가 내리는가. 한국의 중앙은행은 다행스럽게도 권위주의 정부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어요. 중앙은행이. 그래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페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금리를 자의적으로 우리는 말이야 인플레이션이 좀 올 것 같아. 우리 경제 좋아. 올릴 거야. 올릴 수 있겠습니까? 못 올립니다. 근데 역으로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자산 거품도 심해. 지금 금리 올리면 큰일 날 것 같아. 거기다가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아. 아까처럼 임금이 사람들 많이 임금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득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늘어나서 막 이재용 씨가 하루에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100만 개를 먹을 수는 없어요. 네. 그죠? 이를 1000만 번을 닦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000만 명이 이를 닦아야 되는 것이고 1000만 명이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네. 국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소비는 결국은 부의 평등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만 놓은 거죠. 그 왜곡된 구조를.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돈 버는 독과점 기업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돈을 계속 번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다행히도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인플레이션이 좀 일어났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입니다.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 경제 좋은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리를 올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다 사람들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자산에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달러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돈값이 지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 실물 자산은 부동산, 주식이야.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한 2%의 목표치가 달성돼서 뭐 올린다라고 하면 한국은 꼼짝없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 자본이 다 유출되니까. 여기 아니 저기가 1%인데 여기가 뭐 0.75%야?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지? 근데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아까 5%에서 0.25%로 금융위기 때 낮춘 게 1년 반 동안 낮춘 거예요. 네. 정말 순식간에 낮춰요. 엄청나게. 예. 1년에 두세 번 정도 올리는 속도로 올립니다. 내릴 때도 두세 번씩 또는 매 분기마다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그렇죠. 그게 사다리예요. 돈을 이용한 사다리. 사다리 딱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본인들 올라간 다음에 올라오지 마. 사다리 걷어차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나라들, 네네. 뭐 지금 저 부채 많이 쓴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또 중국 기업 부채 많이 썼죠. 중국 같은 나라들 뭐지? 따라갈 수도 없고, 예, 따라갈 사다리도 없고. 그렇죠. 근데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가장 타격을 받냐? 한국의 정부는 부채를 워낙 쫀쫀하게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재정 균형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나라예요. 그렇다면서요? 정부는 괜찮아요. 그러면 경제 3주체 중에서 정부, 기업, 가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정부는 괜찮아요. 난 상관없어. 대기업은 상관없어요. 대기업 중에서 5대 기업, 특히 그 중에서 삼성 같은 기업들은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망하는 회사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독과점이 더 심화됩니다. 그게 독과점이 더 심화되고 그런 회사들이 계속 커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돈을 쟁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갑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도 오히려 말이죠. KB국민은행에서 매년 부자 보고서를 냅니다. 아마 저 뉴스 같은 거 하셨을 거예요. KB국민은행에서 거의 제 기억에 한 20년 가량 된 것 같은데 부자 보고서를 내요. 관심 없어서 몰랐어요. 뭘 모르셨구나. 네. 보통 금융자산 30억 이상, 요새는 한 10억 이상도 다 부자에 포함돼서 그 정도도 다 보고서를 냅니다. 설문조사를. 특징이 뭐냐면요.